우리 시대 대한민국의 뜨거운 이슈와 쟁점에 대해 변호사들의 냉철한 분석과 토론이 펼쳐집니다. 법률시사토론 변호사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김현성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쟁점에 대해 토론하고 또 이슈에 대해 분석해 주실 두 분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영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유진 변호사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 하나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정부가 인터넷 은행 산업 발전을 위해서 그간 금기시되어 왔던 은산분리 원칙의 완화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은산분리의 완화가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인지, 또는 어떤 특정한 기업이나 업종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게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 주제에 앞서 잠시 은산분리와 관련된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홍 변호사님, 은산분리 원칙에 대해서 먼저 잠시 개념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금융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산업자본은 의결권이 있는 은행 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입니다. 은행법 16조의 2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은산분리 규정의 취지는 대기업이 은행을 사금고화해서 경쟁 기업에게 부당한 압박 등을 가할 수 있다는 그 우려 때문에 있었던 규정인데요. 최근에 이를 완화하려는 논의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은산분리.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자, 이 은행과 산업자본의 분리, 은산분리에 대한 규제를 ICT 전문기업이 인터넷 전문 은행의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으로 지금 완화를 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완화 정책의 골자입니다. 자, 그런데 왜 정부가 나서서 이 은산분리 완화 정책을 펴려고 하는 것인가요? 궁금해서 어떤가요? 예, 기본적으로 현 정부에서 규제 완화를 통해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기본 의도를 가지고 은산분리 완화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현재 인터넷 전문 은행이 만들어져 있는데 기존 규정 때문에 실질적 경영권을 갖지 못하고 주주 구성이 복잡해져서 운영이 어렵다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은산분리에 대한 완화 규정이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은산분리라는 것이 이제 금융과 자본의 그렇죠. 분리를 하는 건데, 이게 1995년도에 도입이 됐어요. 금융이라고 하면은 보험, 증권, 은행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근데 이제 사실 우리나라는 보험이나 증권 쪽은 산업자본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은행권과 산업자본이 분리를 시킨다. 그래서 은산분리라는 말로 다 설명이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하게 지금 분리가 돼 있고 규제가 돼 있다 보니까 오히려 외국 자본이 국내 은행들을 잠식한다. 라든지 지금 뭐 자국 은행을 방어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은산분리를 규제를 완화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의는 계속 있어 왔고요. ICT 기업, IT 기업에서 이런 뭐 4차 산업혁명에 그런 거를 이제 혁신성이라든지 그런 거를 조금 더 추진을 하려면은 어떤 투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이런 완화책을 지금 내놓는다고 볼 수 있죠. 예, 그 인터넷 전문 은행, 이것이 이제 결국 우리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 앞으로의 우리가 이제 성장 동력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산업이니까 여기에 좀 더 투자를 위해서, 투자하기 위해서 우리 IT 전문 기업에 한해서 지금 이제 인터넷 전문 은행에 대해서는 은산분리 완화를 하자라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사실 이번 정부가 처음으로 내세웠던 것이 소득 주도 성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소득 주도 성장으로 인해서 지금 계속 경제 성적표가 나오고 있는데 좋은 성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무슨 새로운 경제 정책을 내놓아야 이 지금 경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 보면은 무엇이라도 정책을 내놓는다라고 하면은 계속 이제 서로 여당과 야당이 어느 정도 이 규제를 완화해주자라는 타협을 맞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이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어떤 그런 기조가 기존부터 좀 논의가 되어 왔고, 거기에 마침 우리 현 정부에서도 이제 4차 산업과 관련해서 조금 더 이게 투자를 유치하게 하는 그런 또 어떤 요구하고 또 맞아떨어졌다는 얘기인데, 뭐 어쨌거나 결국 또 이게 적용 대상이 결국 이런 것 같습니다. IT 전문 기업에 하나고, 또 인터넷 전문 은행에 대해서만 은산분리 정책을 완화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걸 두고 특정 기업 또는 특정 업종에 대해서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또는 뭐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또 지적이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홍 변호사님? 예.
현재로서 인터넷 전문 은행은 네. K뱅크와 카카오뱅크 둘밖에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이 두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법률이라고 평가될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특혜 시비로 보여질 수 있는 여지도 있고요. 예. 그러나 현재 뭐 다른 기업들이 이쪽에 진출하지 않은 것뿐이지 그렇게 준비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또 환영할 만한 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있는데 저도 카카오뱅크는 사용하고 있지만 K뱅크는 이제 뭐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K뱅크가 설립 당시부터 어떤 특혜 의혹이 있었고요. 그렇다면은 이 지금 K뱅크가 과연 잘하고 있느냐, 성적표가 좋게 잘 나오고 있느냐라고 봐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K뱅크가 지금 당장 유상 증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은행인데 돈이 없으면 은행이 안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대출을 지금 뭐 한도액을 정해놓고 이렇게 조금씩 해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은행이 지금 거의 영업 정지 상태에 이르기 직전이어서 유상 증자가 필요한데 은산 분리라는 것이 딱 가로막고 있는 거죠. 이 법이 지금 여야가 합의가 돼서 통과가 될 다음에는 이 K뱅크에 줄 수 있는 혜택을 소급 적용하지 않고서야 뭐 유상증자를 뭐 나중에 한다면은 그 시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특혜라고 하기에는 좀 시기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너무 늦지 않을까. 특혜라고 보기가 좀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러면 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여야가 지금 어느 정도 합의점에 이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정부와 여당은 지금 은산분리 원칙을 완화할 때도 그 정도에 있어서 34%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50%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해주자. 아마 그런 취지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두 정당 사이에 좀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또 무엇인가 이게 우리 홍 변호사님. 예. 제가 알고 있기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규제 완화 대상인 산업자본을 자산 10조 원 이상의 총수가 있는 대기업 집단은 제외하되 정보통신기술을 주력으로 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그 산업자본의 보유 한도도 34% 수준으로 하자는 의견이고 자유한국당은 그렇게 업종을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또 규제 완화 측면에서 모든 산업자본을 대상으로 규제를 풀고 한도도 50% 수준까지 끌어올리자라는 의견입니다. 이렇게 두 정당 사이의 의견 차이가 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이렇게 활발하게 하자는 취지였고 현 정권인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하는 입장이다가 지금 풀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은산분리 원칙을 조금 완화하자는 취지에는 지금 여야가 다 어느 정도 합의 좀 찾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다만 그 방법이나 그 정도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한국당이 50%라고 말을 하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 50%를 보유한다는 거는 저는 의결권 100%를 확보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50%에 반대하려면 또 50%를 꽉 채워야 되는데 그 꽉 채운다는 게 그게 딱 2인이 주주가 아닌 이상 그게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소액 주주가 또 한 명이라도 들어오면은 그렇기 때문에 50%를 준다는 거는 자유한국당은 그냥 산업자본이 그냥 인터넷 전문 은행 하나 소유해라. 하고 싶으면 해. 다 가져. 해서 만들어봐. 열심히 돈 투자해서 거기다가 신기술 투자하고 혁신적인 뭔가를 한번 이뤄내봐 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의 그런 과격한 입장보다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는 너무 이렇게 완전히 산업자본이 인터넷 전문은행을 항상 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3%를 넘는 34%를 주면서 이 정도면은 최대 주주는 될 수 있다. 너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으니 한번 산업자본이 인터넷 전문 은행에 산업에 뛰어들어 볼 수 있다라는 어떤 유인책으로는 이 정도면 충분한데 과도하게 줄 필요는 없다. 딱 이렇게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는 유인책 정도 33%를 넘는 34%라고 인정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해서 또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자산 10조 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 요 집단 대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 집단이죠. 그래서 요 대기업 집단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독점 규제법상 상호 출자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집단 대기업 집단에 대해서는 이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하겠다, 배제하겠다라는 이른바 이것을 10조 룰이라고 하는데 10조 원 이상 되는 대기업 집단의 경우에 제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게 된다면 우리 카카오뱅크의 주식을 지금 현재 10%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의 경우에 현재 자산이 지금 8조 5천억입니다. 그런데 조만간 10조를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10조 룰의 적용 때문에 카카오는 오히려 이제 이 카카오뱅크와 관련해서는
불이익을 볼 또 그런 가능성도 또 사실 없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은산분리 완화 정책을 통해서 IT 기업이 또는 뭐 예컨대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 은행에 투자하도록 이제 유도를 하는 것인데 이것이 안 되게 되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또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이 10조를 계속 지켜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걸 같이 같이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는 기본적으로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성장을 꾀하고자 한다면은 예, 규제 완화를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게 해보고 아까 말씀드린 그 은행의 사금고와 재벌의 그런 우려만 가지고 완화를 이렇게 소극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완화하는 게 좋고 그런 의미에서 10조 룰도 완화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10조 룰도 좀 완화하자. 예. 자, 어찌됐든 인터넷 은행이 계속 발전하게 되면 이제 굉장히 편리해지겠죠. 편리해지다 보니까 가계 대출도 빠르게 늘어날 것이다. 라는 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 발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계 경제 안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이 또 비교 형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자, 두 분은 이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까지 완화했으면 좋겠는지 또는 뭐 반대하는지 뭐 간단하게 한번 입장을 한번 들어볼까요? 홍 변호사님부터. 예. 저도 아까 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어플들이라든지 뭐 카카오톡을 이용한 송금 혹은 인터넷 은행 창구에 방문하지 않고도 은행에 그 계좌를 만들고 그렇죠. 그런 거 사용해 보니까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공인인증서 없이도 간단한 번호만 가지고 이체도 가능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인터넷 전문은행들 이런 규제 완화를 통해서 국민들이 편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 은산분리 완화가 좀 좋은 정책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너무 쉽게 금융에 접근하다 보면은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소액 대출 같은 경우는 은행이 아닌 2, 3금융권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이런 4차 산업, 이런 신산업을 이렇게 발전하는 거를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조금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신용대출이라는 거는 굉장히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소액입니다. 그리고 지금 홍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이 지금 인터넷 전문은행이 소액대출을 일으키는 것들이 그 사실은 이 제2금융권에 있는 그 소비자들을 끌어와서 제2금융권은 금리가 되게 높아요. 근데 이 중금리로 끌어들이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 기사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기사를 보니까 이 중금리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사실은 가계 이자로 나가는 부담이 연간 100억이 뭐 줄었다라고 하는데 그런 기사를 제가 보긴 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아무래도 이제 인터넷 전문 은행을 홍보하는 측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뭐 가계 대출이 손쉽다라고 해서 더 대출이 많이 난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게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 개인당에 어느 쪽에서 이 제1은행권에서 안 되니까 제2금융권으로 가는 이 사람들을 다만 인터넷 전문 은행에서 중금리로 흡수하겠다라는 거라면은 선택의 문제지 더 늘어나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고 그런 것을 이유로 규제를 해야 된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예. 자, 우리 경제 또는 우리 기업의 특수성 때문에 은산분리 원칙이 우리나라에 지금 도입돼 있는 상황입니다. 은행법에. 그런데 지금 이 원칙을 완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카카오뱅크와 K뱅크에 있어서 카카오의 지분 그리고 KT의 지분, 보유 지분이 이 부분이 개선된다고 했을 때 그때 어떤 구체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인지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인지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법률시사 토론 변호사들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법률시사 토론 변호사들, 오늘 주제는 재판거래 의혹입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또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 권력분립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입법, 행정, 사법 이 3권을 분립하고 있는 삼권분립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력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일이 발생했죠. 그것이 바로 전임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행정권의 남용 그리고 재판거래 의혹입니다. 자, 이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 검찰이 관련자들을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 지금 이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강제징용과 관련된 재판 거래가 있었다는 발언이 나왔고 또 아울러서 이제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있었던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나와 있는 어떤 쟁점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홍 변호사님. 자, 김기춘 비서실장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지금 발언한 내용이 문제되고 있는데 그 발언한 내용이 강제징용과 관련된 재판에 대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재판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번 네. 검찰 조사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발언한 재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 주식회사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재판인데요. 예. 이 소송이 2000년 5월 처음 부산지방법원에 제기됐습니다. 예. 그래서 2007년 2월 2일경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2009년 2월 3일 2심인 부산고등법원에서 항소 기각 판결이 났었는데 하지만 대법원은 2012년 5월 24일 원심을 파기하고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는 판결을 선고했고 이를 받은 부산고등법원은 2013년 7월 30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예, 그때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결할 때 그때 이제 취지를 보면 국가가 국민 개인의 어떤 청구권을 그 국민의 동의 없이는 소멸시킬 수 없다라는 어떤 논리를 가지고 파기환송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이에 대해서 이제 일본 정부죠.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서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이미 소멸됐다라고 지금 주장을 해오고 있는 것이죠. 자, 물론 이제 법 감정상으로 본다면은 당연히 일본이 배상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드시 또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일 간 국가 간의 어떤 조약 형태로 이 문제가 다뤄졌고 또 이 청구권은 그 자체로 또 국민들의 어떤 개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두 분 뭐 국제법이 됐건 국내법이 됐건 어느 법 측면에서 보든 간에 어느 쪽 논리가 좀 더 우세하다고 볼 것인지 또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어떤가요? 우리 먼저 홍 변호사님 들어볼까요? 우선 좀 명확하게 할 부분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하면서 쟁점으로 삼았던 부분은 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원래 일본에서 먼저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 판결을 받았고요, 일본에서. 그래서 그 판결을, 그러니까 패소를 방한 항소심에서는 그 일본 판결을 우리나라에 승인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판력이 저촉되어서 원고 청구 기각을 선고했던 건데 대법원에서는 일본 판결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승인하는 것은 뭐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그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었고 아까 사회자님 말씀하신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개인 청구권 포기한 것이 아니냐라는 쟁점도 판결문에 적시가 됐었는데 그 부분은 한일 청구권 협정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개인 청구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논리고 설령 조약으로 개인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거는 국가가 그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한다는 정도의 취지에 불과하지 개인 청구권을 없애는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판결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에서 먼저 제기가 되었고 패소가 확정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가지고 패소를 받은 다음에 이분들이 그냥 계신 게 아니라 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도 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 우리나라 정부가 이렇게 주장을 한다.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는 불법 행위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한 적은 없다. 불법 행위에 대한 청구권까지 포함해서 이 협정을 맺은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나라 정부는 확실하게 했고 또 일본 정부의 입장은 확실하게 아니다. 불법 행위 청구권, 모든 청구권이다. 모든 청구권에 대해서 협정을 맺은 것이다. 양국의 입장 차이가 너무나 이렇게 확연한데 이거는 이 협정을 맺는 과정까지 살펴봐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게 사실 이게 국제법적으로 만약에 이게 국제법적으로 아예 그냥 객관적인 중립적인 제3의 기관에 가서 판단을 받는다면은 이 협정 과정, 체결 과정부터 과연 다툼이 있다면은 이 다툼을 둘러싼 배경까지 다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협정 과정에서 민사 청구권이라는 왜냐면 이 청구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국가가 관리를 하고 청구권이 뭐냐라고 했을 때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민사 청구권에 한정된다라고 보여지는 판단이 저는 더 맞다고 보여집니다. 민사 청구권에 한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불법행위, 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불법행위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청구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개인적인 청구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피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일본의 논리가 틀렸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어찌됐건 지금 대법원의 환송 판결 이후에 그다음에 2심에서 일부 승소, 원고의 일부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본의 위 판결에 또 승복하지 않았고 이후에 지금 대법원에 지금 재상고를 한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피고라고 할 수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은 2013년 9월에 대법원에 재상고를 했고 예. 이 재판이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네, 사실 당시 법조계에서는 새로운 쟁점이나 예. 어떤 사정 변경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심리 없이 심리 불속행으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예상과 달리 이 사건이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현재까지 계류 중이고 그래서 네. 5년 동안 아직까지 대법원에서 지금 결정이 나고 있지 않다는 네. 것인데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그래서 고의적으로 이게 재판을 지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지금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재판 지연에 대해서 대법원이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을 지금 내놓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지난 22일 대법원이 강제징용 사건 심리 불속행은 불가능했다라고 네. 하는데요. 이 불가능했다라는 거는 고의가 없었다라는 것인데 그렇죠. 이 언론에서 대법원이 2012년 5월에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놨는데 네.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데 왜 지금 심리 불속행 결정을 안 하느냐 네. 청와대 요구를 들어주느라고 재판을 일부러 지연시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자 불가능했다라는 반박을 한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라고 네. 했는데 자, 심리 불속행 여부와 관련해서 이제 사실은 대법원에서 이제 기각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주 간단하게 심리 불속행 결정하는 게 있습니다. 기각 결정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걸 하지 않고 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대법원은 여러 가지 변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상고 기록 접수 통지를 해야 되는데 일본어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통지서를 그걸 번역하는데 시간이 3개월이 걸렸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라는 비판이 일자 그때 당시에는 통지서 양식에 아주 일본어로 된 게 없었다. 그래서 일본은 일일이 번역을 다 했고 그 양식이 만들어진 것은 그 이듬해인 2014년 5월 달에 됐어야 양식이 만들어졌다라고 또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신문사님? 이런 변명이 지금 사실 통할 것 같습니까? 이 통지서 양식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통지 절차가 지연됐다. 이런 설명은 현재 아무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통지 기간 전에 이 변호인을 선임을 또 되게 늦게 했습니다. 예. 근데 변호인 선임 되기 전에 이미 통지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없으면 당사자한테 직접 통지하면 되거든요. 통지를 안 하고 시간을 이렇게 끌었다는 거. 그것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말을 할 것인지 예. 이건 지금 아무도 납득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죠. 예, 예. 상고 기록 접수 통지서라는 게 막 엄청 어려운 문서가 변호사들 그렇죠. 많이 받는 문서인데 예. 원피고 이름이 짧거나 하면 한 장짜리 원피고 이름이 길거나 하면 2장짜리 문서고 일본어로 번역하는 거는 되게 간단한 예. 그래서 뭐 어려운 용어가 들어간 게 접수되었으니까 상고 이의서 내세요. 제출해라. 예. 그 정도 들어있는 문서인데 그 번역 작업에 3개월이 걸렸다는 주장은 조금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대법원이 이런저런 변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결국은 당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있던 그 시절에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장이 어떤 재판 거래가 있었다라는 이제 의혹도 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우리 박 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가 재판 연기를 대법원에 요구를 했고 그래서 재판부가 이것을 받아들여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전원 합의체로 이 재판을 이제 회부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기존 판단을 좀 번복해달라라고 이제 청와대가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심이 있고 그런 의혹을 실제로 또 이제 검찰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소환 조사에서 이런 관련된 발언이 나온 것이죠, 신 변호사님? 네, 이 김기춘 비서실장이 예. 이번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일제 강제징용 재판을 해결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하면서 또 이 외에도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차한성 법원 행정처장인 전 대법관을 만났고 그 결과를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 이렇게 검찰이 밝혔습니다. 예. 이게 만약에 지금 우리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지금 발언한 대로 이것이 만약에 진실이라면 굉장히 충격적인 지금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홍 변호사님, 이게 왜 사법부에 이런 부당한 이런 지시를 박 대통령이 했을까요? 예, 그 예. 당시에. 지금까지 밝혀진 이유는 다름 아닌 한일 관계 때문인데요. 한일 관계. 예, 현재 예. 검찰 조사에 의하면은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사법부와 행정부 장관, 청와대 참모 등이 당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간에 모여서 대책회의를 열었다는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했다고 하고요. 특히 2014년 회동의 경우에는 당시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황교안 법무부 장관, 정종섭 안정행정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조윤선 정무수석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들은 한일 관계의 악화를 막기 위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최종 선고를 미루는 등의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신 변호사님 보실 때 어떤가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이 사법부에 이런 요청, 이런 지시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 뭐 기념관이라든지 사업건설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 업적 중에 하나가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서 한일 관계에 대한 물꼬를 튀었다. 대단한 업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그런 업적에 흠이 갈 수 있다. 이걸 뒤집으면 한일 관계는 돌이킬 수 없어. 왜냐하면 일본은 절대 인정하지 않는 이 불법행위 청구권을 한국 법원이 감히 인정을 해? 이렇게 되면은 한일 관계가 악화되는 건 불보듯이 뻔한데 또 한 가지 저는 좀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도 의혹을 가질 수 있는 게 이게 재판 거래라고 지금 표현되지 않습니까? 이게 재판에 대한 부당한 지시라는 표현이 안 하고 재판 거래라고 하는 걸 보면은 이 대법원 측에서도 뭔가 자기네들의 어떤 그런 걸 가지고 거래를 서로 간에 대등한 관계에서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누가 먼저 요구를 했느냐, 요거는 조금 의혹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찌됐든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개입하게 된 배경에는 이제 아버지였던 박정희 대통령이 체결한 1965년에 한일 청구권 협정 요것을 좀 더 합리화하고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사실은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또 발표된 바에 따르면 일본 기업 대리인이죠. 미쓰비시의 대리인이 바로 김현장이었는데 이 김현장이 재판부에 정부 의견을 제출을 해달라고 촉구를 하고 그러면 재판부가 그 요청을 받아들이는 식으로 이제 재판이 개입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검찰은 생각하고 있고 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제 결국은 제출을 촉구하고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제 그 재판부가 외교부에다가 어떤 의견서를 제출해라라고 이제 촉구를 하고 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청와대나 그다음에 법원행정처 그다음에 또 일본 기업의 이제 대리인 그리고 이제 정부와 같이 이렇게 전부 다 하나에 짜여져 있는 어떤 그런 뭐 틀 내지는 합의하에서 이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이제 상당히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울러서 또 이와 관련된 외교 문건이 또 실제로 확보되었다고 합니다. 그게 만약에 이제 이것이 지금 이제 이 우리 의혹들이 전부 다 사실로 밝혀진다면 굉장히 이제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어떤 문제점이 지금 어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신 변호사님? 이거를 뭐 법적인 문제적으로 접근한다면 사실 이거는 헌법 103조 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 헌법 103조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바이고요. 그리고 이들의 행위들이 지금 이 재판 개입했던 이 당사자들의 행위들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한 거는 또 구체적으로 뭐 각종 법률을 살펴봐야 되겠죠. 저도 검토해보면서 알았는 건데 2015년 1월 달에 대법원 민사소송 규칙이 개정이 됩니다. 2014년도에 상고가 돼서 한 1년 정도 있은 즈음인데요. 민사소송 규칙 134조의 2에 따르면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공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대법원의 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대법원은 이들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규정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마치 때마침 이 미쓰시피 재판과 관련해서 외교부 의견 제출을 위한 구색을 맞추기 위한 규칙 개정이 아니냐라는 의심이 드는 건 사실이고요. 이렇게 대법원 규칙까지 개정하면서 이런 재판 거래를 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은 관련 뭐 피고 변호사라든지 변호사라면은 변호사 윤리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만약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부당한 지시가 있었거나 개입이 있었다면은 형사적으로 충분히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 나눈 대로 보면은 우리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어떤 뭐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진술인데 당시 이제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이 이제 이 삼청동에 있는 비서실장 공간에 모여서 이제 회의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것을 먼저 이른바 공관회의라고 하는데 이 공관회의 이것이 만약에 요 강제징용 재판에 어떤 형식으로 개입할 것인지 이것을 지금 논의하고 모의하는 자리였다고 한다면
이거 뭐 어떤 처벌을 당사자들은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가요, 신 변호사님? 네, 이것이 이제 일요일 오전에 예. 출입 기록이 남지 않는 이 비서실장 공간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에서 이건 비밀 회동임이 틀림없고요. 예. 그런데 이것들이 사실이라면은 뭐 직권남용죄, 뭐 직무유기죄에도 해당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금전적인 이익이 결부됐다면은 뇌물죄에도 해당될 수 있겠고요. 예. 그리고 공무원들에게 이거와 관련해서 어떤 지시를 내렸다라고 하는 거는 강요죄에도 해당될 수 예. 있겠고요. 지금 이 김기춘 전 실장이 지금 어떤 형태냐면은 직권남용 관련해서 방해죄, 그리고 강요죄, 그리고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인하여 징역 4년을 예. 지금 선고를 받고 그렇죠. 대법원의 재판이 계류 중입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선고받은 이 범죄와 별다르지 다른 범죄는 아니지만 예. 이 새로운 범죄 행위로 인해서 새로운 이건으로 인해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겠죠. 지금 최근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형법 123조 직권남용죄입니다. 예.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건데 마찬가지 이 사안에서 박근혜 대통령 또는 비서실장 등이 네. 그 대법원에 계류 중인 재판과 관련된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예. 어떤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보여진다면은 예. 직권남용죄로 처벌될 수가 있고 만약에 대법원 관계자가 자기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다면은 그 비밀 누설죄로도 처벌 가능성이 있을 것 비밀 같습니다. 누설죄, 예, 직무상 비밀 누설죄. 자, 이렇게 이제 이게 지금 이 부분이 진짜 사실로 드러난다면은 이제 굉장히 뭐 처벌 뭐 될 만한 충분한 어떤 그런 사안, 뭐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거 말고 자 여기서 또 문제는 이것이 또 사실로 밝혀진다면은 이것이 이제 재판 거래를 했다라는 것이 또는 재판 개입이 이런 여러 가지 모의해 가지고 재판 개입이 됐다라고 이제 밝혀진다면 그 당시에 이제 강제징용 당사자들 지금 재판 당사자죠. 이분들에 대해서 국가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 변호사님? 예,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서 부작위 위헌 확인 결정에서 예. 외교부에게 예. 부작위는 위법하다, 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 위법하다라고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려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지금까지도 부작위를 하고 있지 예. 부작위 상태인데 재판을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 청구권을 방해하려고 했다. 이런 경우에는 손해배상 당연히 국가배상 책임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 문제는 이 지금 원고분들이 지금 원고 청구 당시에는 9분이 계셨는데 지금 7분이 돌아가시고 2분만이 살아계시다고 합니다. 사실 이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때도 이게 지금 이 원고들의 나이가 굉장히 청구인들 나이가 굉장히 고령이다. 지금 예. 시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을 빨리 한다라고 했고 이 재판이 있자마자 헌법소원 재판이 있자마자 그 다음에 바로 대법원에서 청구권이 있다라는 취지로 바로 인정한 거거든요. 2012년도 그렇죠. 5월에.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2018년도가 왔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어떤 배상적인 금전적인 문제로 환산한다는 거는 저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여질 정도로 이 책임이 엄중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 소송이 객관적으로 2000년 5월 달에 제기돼서 예. 현재 지금 2018년 8월입니다. 18년이 지난 상황인데 그때 동안 재판이 지연됐습니다. 근데 그 지연된 이유가 이런 정부 기관의 입김이나 이런 게 작용했었다라는 게 사실로 확정이 된다면은 예. 당연히 이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 지어야겠죠. 그게 뭐 금전 배상으로 그렇죠. 돼야 될 것이고 또 이제 그 피해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발을 한데 고소를 한다게 되면 그분 관련자들은 직권남용 등으로 처벌을 받아야겠죠. 예. 예, 법률시사 토론 변호사들 오늘 주제는 재판거래 의혹입니다. 우리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검찰이 한창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 진행 과정에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법원에서 연이어 기각되고 있습니다. 자, 신 변호사님, 이 어떤 영장들이 기각됐습니까 지금? 네, 우선 재판거래 의혹의 사법부의 정점에 서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이 지난 7월 21일, 25일 모두 기각됐고요. 박병대 전 법원 행정처장에 대해서도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규진 전 양형위 상임위원 자택, 그리고 김민수 전 법원 행정처 심의관 자택, 그리고 법원 행정처 윤리관 감사실, 법원 행정처 국제심의관실, 법원 행정처 인사심의관실에 대한 영장이 모두 기각됐고요. 예. 영장이 발부된 것은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그리고 8월 1일 날 발부된 외교부 청사에 대한 영장만이 전부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속영장이 아닌 압수수색 영장이겠죠. 지금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발부 조건 어떤지
우리 홍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형사소송법에는 교문이 2개 있습니다. 예. 형사소송법 215조에 검사는 범죄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 106조에서는 법원은 필요할 때는 피고 사건과 관계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을 사료라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그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면은 영장이 발부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 구속영장보다는 압수수색 영장이 조금 더 쉽게 발부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죠? 근데 이번에는 지금 굉장히 지금 발부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우리 이제 또 사실은 뭐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은 8월 1일이죠. 그때 이제 이은학 부장판사가 법원 행정처 국제심의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심판을 하면서 이제 기각했죠. 그 기각하면서 대법원이 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에 따라 재판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기각을 했고요. 그 외에 이제 전현직 법원 이제 판사들에 대해서 이메일 보존 조치, 예컨대 이제 이메일에 대해서 이제 훼손하거나 변경, 삭제를 금지하는 그런 영장도 지금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검찰에서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법원에서는 아마 이거 제19 감사하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홍 변호사님? 예, 이건 통계에도 약간 반하는 부분인데요. 법원 통계 월보에 따르면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전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87.85%, 전체 11만 9,492건 중에 발부가 10만 4,981건, 일부 기각이 13,267건인데 재판거래 의혹 사건은 이와 반대로 재판거래 영장 발부율은 일반 사건의 10분의 1 수준이 9%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통과에 반하는 이런 영장 기각률을 보면은 검찰이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영장을 사실 기각하면서 허경호 부장판사는 이미 제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까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계속 기각하니까 지금 뭐 그런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신 변호사님 또 우리가 의심을 하고 있는데 또 여기에 더해져서 일반인들이 이렇게 의심을 또 하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영장 담당 판사들과 그다음에 이제 우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 행정처와 어떤 그런 인연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행정처에 근무했던 사람도 있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도 지금 세간에 지금 도마 위에 올라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현학 부장판사는 혐의선상에 오른 박병대 전 법원 행정처 처장과 2010년 서울 고등법원 재판부에서 함께 근무했었고요. 허경호 부장판사 또한 이 재판거래 의혹으로 고발당한 강용주 전 법원 행정처 차장과 2011년 서울 고등법원에서 같은 재판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같은 재판부에서 판사가 근무할 수가 있는데 이 근무했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이걸 이제 제대로 이렇게 깨끗하게 봐주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19 감사기다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우리 영장 발부와 관련해서 또는 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도 사실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떤가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영장 제도에 대한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어떨까요? 지금 이건 끝까지 우리 이제 담당하는 판사의 어떤 양심과 직업적 양심과 어떤 여기에 지금 계속 의존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신 변호사님? 사실 이게 현행법상에서는 이를 제어할 어떤 방법이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특별법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재판 배당을 기존 전자 시스템 방식에 맡기지 말고 독립적으로 구성하자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영장이 계속 기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 영장 전담 법관을 두자. 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특별 영장 법관 전담 법관을 두어서 이렇게 영장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재판도 특별 재판부를 구성하자라는 것을 법률로 제정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에서는 불가능한 것들을 지금 특별법을
특별법을 제정을 하자, 도입을 하자라는 취지이고 저는 이미 사법부가 굉장히 국민적인 신뢰를 상실한 이 마당에 국민적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야 된다면 이런 특별법 도입이라도 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재판부의 구성을 새롭게 해서라도 판단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특별검사 제도라는 것이 있고 뭐 성과를 발휘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은 상권 분립인데 상권 분립을 흔들 수 있는 특별 재판부라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일 것 같고 그 법관의 양심에 맡겨서 그걸 믿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장이 지금 뭐 잇따라 기각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걱정하는 세간에서 걱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뭐 이들 간의 어떤 뭐 개인적인 인연 또는 제 식구 감사기 이런 차원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법과 양심에 따라서 제대로 판단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이제 믿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또 제일 먼저 문제됐던 것이 뭐냐면 바로 KTX 해고 성문에 대한 판결이었습니다. 우리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하급심에서도 이제 판결이 좀 엇갈렸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 12년 정도 걸렸죠. 그 동안에 쭉 우리 당사자들이 또 대법원 앞에서 또는 이게 여러 군데서 또 데모도 해왔고 그래서 항상 투쟁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KTX에서 대법원 판결의 결과와 달리 이 해고 승무원들을 모두 다시 복직을 결정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분들은 굉장히 이제 환호하고 또 반가운 처사였다라고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또 일각에서는 이런 또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 판결이 어찌되건 판결이 해고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있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공기업에서 이것을 다시 무시하는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무시하는 또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이것은 또 법치주의 뭐 이걸 좀 흔드는 것이 아니냐 또는 대법원 판결 자체가 또 휴지 조각처럼 마치 취급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또 우려가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신 변호사님? 그런데 2006년도에 이제 코레일에서 승무원 280명을 정리하고 했는데 2010년도에 이 승무원들이 34명만이 이 근로자 지휘관계 확인 청구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변호사님 설명하신 것처럼 2015년에 대법원에서는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이렇게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는데요. 이런 재판에 대해서 뭐 재판이 확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가지고 재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코레일은 심지어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공기업에서 그냥 무조건 복직을 이런 의혹이 불거지자마자 어떠한 법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무더기로 복직을 시켜주면서 뭐 공적 자금을 이렇게 쓰는 것에 대해서도 법적인 어떤 판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우선 이 재판 거래로 이 패소 취지 판결을 대법원에서 했다라면은 이것이 아직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이 부분이 밝혀진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국가배상 책임을 지는 것을 별도로 관련자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뭐 이로 말할 수 없이 12년이라는 게 그냥 적당한 기간이 아니라 정말 강산이 한번 변하는 기간이지 않습니까? 이런 동안에 이 고통받으신 마음을 생각해보면은 어떠한 또 금전적인 배상으로 과연 이분들에게 배상을 해줄 수 있을까? 인생을 12년간의 없어진 인생을 누가 배상을 해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KTX 해고 승무원 사건의 경우에도 만약에 재판 거래가 사실이고 그게 밝혀진다면은 재심을 통해서 물론 현행법상 재심이 가능한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큰 문제가 있었으니까 국회에서 특별법 등을 제정해서 일괄적으로 재심하는 방향 등을 통해서 재심을 통해서 법원을 통해서 진정한 권리 구제를 받는 것이 이분들에 대한 실질적 정의 회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그런 판단 없이 의혹만 있었는데 국가기관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 공기업에서 그냥 이거 무조건적으로 수용한다. 그래서 판단은 이렇기 때문에 판단이 없어지는 거는 오히려 이런 분들이 그런 피해를 좀 더 제대로 회복시키는 건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또 일각의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180여 명에 해당되는 이 해고 승무원들을 모두 복직함으로 해가지고 또 실제로 신규 채용이 또 사실은 180명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질 가능성이 높고 또 이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정년까지 보장을 하게 된다면 또 국민의 어떤 세금이 또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일각에서는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재판거래 의혹, 우리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일어났던 사법행정권 남용이죠. 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자, 어찌됐건 이러한 모든 사태들 때문에 실제로 사법부의 어떤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 이 과연 무엇이 있을 것인지, 또는 뭐 사법부 개혁이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와 관련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신 변호사님? 사법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재판부 내에서 이것의 문제성을, 심각성을 좀 인정을 하고, 지금 뭐 특별재판부도 만든다고 하는데 막상 만들게 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정신 차려서 빨리 재판부가 영장 발부될 거였으면은 법원이고 대법원장이, 전직 대법원장이고 할 것 없이 발부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네. 그 OECD 2014년도 기준 사법제도 국민 신뢰도가 우리나라 OECD 가입국 중 27%로 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선 올해 6월경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한 사법제도 신뢰도에 대한 조사에서도 불신한다는 응답이 63.9%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법 불신 풍조가 팽배해 있는데, 이런 사법 불신 풍조를 깨트리고 진정한 상권 본립, 사법부 독립을 위한다면 뼈아픈 사법 개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를 위해서는 현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재판 거래라는 이런 의혹 등에 대해서 법원에서도 문건 공개도 천천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문제가 제기되면 네. 하고 할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공개를 전부 다 하고, 그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낱낱이 설명해 주는 게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우리 사법부 신뢰가 완전히 추락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선에 있는 우리 판사들은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재판, 여기에 굉장히 집중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각에서 최근에 보면 주변에서 판결문에서 여러 가지 오자가 발견된다든지, 또는 재판 절차와 관련해서 사소한 이게 누락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더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선에 계시는 우리 법관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보다 더 집중하는 것부터 시작해야만 우리 사법부 신뢰 회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재판거래 의혹을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았는데, 자, 그럼 두 분께 마지막 한마디로 오늘 이슈를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신 변호사님부터. 네, 저는 헌법 103조, 예. 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부디 사법부에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 법관의 양심에 온 국민의 양심을 담아서 판단해 주시게 하는 바람입니다. 예, 법관의 양심을 한 번 더 강조해 주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홍 변호사님. 예. 마지막 한마디. 옛말에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라는 말이 네. 있습니다.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는 조용하고 있을 게 아니라 더욱더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자료 등을 더욱더 설명하는 모습을 보여줘가지고서 이런 불신을 해소하는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그러니까 사법부가 먼저 나서서 모든 것을 공개하고 또 스스로 설명해 주길 바란다라는 취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법률시사토론 변호사들 재판거래 의혹을 두고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973년과 1978년 석유 수출 국가들이 원유 가격을 인상하고 생산을 제한하여 야기된 세계적인 경제 혼란, 즉 오일 쇼크가 일어났습니다. 오일 쇼크로 인해 모든 산업의 에너지원이자 원료였던 원유 가격이 1973년 초 배럴당 2달러 59센트에서 1년 만에 11달러 65센트로 무려 4배 가까이 급등하였고, 석유가 싼 값으로 원하는 대로 공급된다고 안이하게 믿어왔던 석유 수입국들은 가히 공황이라고 할 만한 충격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1997년 말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로 인한 IMF 구제금융 사태를 경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직했고 희망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를 IMF 쇼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겨 그로 인해 갑자기 느끼게 되는 마음의 동요를 쇼크라고 부르는데, 사회적으로 흔히 충격적인 사태가 발생했을 때 쇼크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최근 우리는 또 한 번 쇼크를 맞이했습니다. 이른바 고용 쇼크.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고용 관련 경제 지표는 최악이었습니다. 월별 취업자 수 증감 추이를 보면 2018년 7월 취업자 수 증가폭은 5,000명에 그쳐 8년 6개월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올 2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 명 전후로 왔다 갔다 함에 따라 위기라는 말이 지속적으로 나왔고 7월 5천 명이라는 발표에 재앙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업자 수는 2018년 들어 7개월 연속 100만 명 넘게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18년 4개월 만에 최장기간의 기록으로 실업대란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취업자 수 추이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숙박, 음식업 등에서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사회 전반의 경기 악화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소득 불평등 지표인 시장소득 진위계수도 2018년 1, 4분기 기준 0.401을 기록했습니다. 시장소득 진위계수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0.328에서 0.360으로 조금씩 상승해 왔으나 2018년 들어 0.401로 급상승하여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을 뿐 아니라 0.4 진입도 처음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시장소득이란 정부로부터 받는 수당이나 연금이 아닌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시장을 통해 얻는 소득을 말하고 시장소득 진위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지표들이 정부가 일자리 예산으로 54조 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 결과라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54조 원이란 5천만 국민에게 1인당 108만 원씩 나눠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액수인데 도대체 이 거액이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한숨을 쉬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용 쇼크의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의 분석은 다양합니다. 인구와 산업구조의 조정, 자동화와 온라인 쇼핑 등 구조적 요인부터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등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 등을 꼽기도 합니다. 김동연 부총리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일 수 있다고 수차례 언급했던 만큼 정책 수정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기존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최된 당정청 긴급회의에서도 기존 정책을 유지하되 예산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통계청의 자료가 전수조사한 결과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고 정부의 현 정책을 평가하기에 시기상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 관련 경제지표가 악화되고 국민들이 쇼크로 체감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과연 일자리 정부를 자처했던 정부가 지금의 고용 쇼크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국가가 나서서 세금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기업이 고용 창출의 주체라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컨대 정부는 규제를 풀더라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풀고 중소기업을 대기업 횡포로부터 보호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 육성 정책을 통해 고용 창출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시사토론 변호사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우리 시대 대한민국의 가장 뜨거운 이슈와 함께 냉철한 이성의 소유자 변호사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